안녕하세요. 어, 오늘 두 번째 특별 세션을 진행하게 된 인하대학교 김종대 교수입니다. 저희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 분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고요. 한 분 교수님이 토론하고 그 이후에 질문을 받거나 플로어에서 또 전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물론 ESG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ESG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저희들이 지금 모색하고 논의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이죠. 그 중에 우리는 이제 경영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의 혼란, 그리고 많은 새로운 그 용어들의 홍수 이런 속에서 우리 경영학자들이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산업계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분야의 정책 입안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개념을 정립해 주는 노력을 한번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경영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산업계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건지 이런 걸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았고요. 지금 막 시작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같이 모여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이번 경영학계 특별 세션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논의를. 물론 솔루션에는 가깝지도 않겠지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논의는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하실 교수님들은 첫 번째 세션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 명지대학교 김재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동국대학교 이준서 교수님께서 우려사안 발생 기업의 ESG 보험 효과에 대한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님께서 소비자 의식 변화와 시장의 ESG 압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실 텐데요. 약간 그 펑셔널한 에리에 좀 이렇게 스페시픽한 주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각 주제들이 어떻게 ESG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연관이 되는지라는 토론을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토론을 해주실 분이 성균관대학교 백태영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텐데 제 불찰로 좀 늦게 준비를 해서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우리 백태영 교수님께 사과를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각 발표자들께 대략 15분 정도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명지대 김재구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재구 교수입니다. 오늘 그 세션 주제에 맞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라고 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019년 8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181개사의 CEO들이 함께 모여서 기업의 목적을 재정의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사실은 40년 전에 주주자본주의를 주창하던 밀턴 프리드만 교수의 그 흐름을 따라서 만들어진 경영자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기업의 목적이 단순히 주주 이익의 극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가치 창출을 해야 되고 기업이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새로운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가, 사회, 공동체의 발전이 없이는 또 포용 성장이 없이는 기업의 존속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 것이고요. 기업의 목적 자체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크게 5
가지에 모두 5종류의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 기업 내부의 그 구성원들, 그리고 외부의 고객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 또 지역사회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스파이스 모델이라고 영어 이니셜을 따서 일찍이 잘 알려진 그런 모델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되고 새로운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그 사회 경제 조직을 비롯한 이 시민 사회, 그리고 정부 그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 아직 기업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런 아웃사이더들, 외부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밀턴 프리드만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네, 프리드만 교수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기업의 가장 최고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주주자본주의라는 일종의 이데올로기화된 이런 명제를 나타내게 되는 유명한 언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밀턴 프리드만 교수님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룰을 지켜야 된다, 즉 사회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사회 규칙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 사회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업가적 혁신을 하는 바로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순자에도 나와 있는 이 성어인데요. 그 수적재주, 수적복주라는 이런 뜻입니다. 결국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섬과 같다라고 코우스 교수가 얘기한 바가 있죠. 저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력 편주처럼 조그만 이런 조각배도 있고 거대한 이런 함대를 끌고 다니는 이런 항공모함 같은 거대 기업들도 있지만 이 모두 다 사실은 이 바다, 그리고 그 기상의 변화라고 하는 이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제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뀐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또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서 기업이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서 그 왜 우리가 지금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기업의 목적을 다시 재정의하는가,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부가 상당한 정도의 복지를 책임지는 소위 복지 자본주의가 강화되어 왔지만 올 시학을 비롯해서 70년대 말 정도 되면 정부가 여러 가지 한계를 보입니다. 재정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가 과연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제기가 커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장에 맡겨서 해보자라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사실은 지나친 정리의 추구는 우리가 원하는 이런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사회의 공공성을 정진시키는 데는 많은 한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인 것은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빈곤, 양극화라고 하는 것을 양산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민사회에 여러 비영리 단체를 비롯한 곳에 기대를 걸었지만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런 처지라 시민들이 원하는 효과적인 사이드 서비스 제공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런 것들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그 국부론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각자의 셀프 인트레스트죠. 정확하게 자기 이해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을 통해서 모두에게 효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못지않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그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저서가 있는데 바로 도덕 감정론입니다. 사실은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서 서로 상호성을 가지고 공정에 대해 생각하고 상호 동감하는 심퍼시라고 하는 원리,
바로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그 당시에는 소위 이제 중상주의 시대로서 아주 뭐 거대 기업이 있다든가 그러지 않다는 시대 배경도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 일반 기업들이 사실은 그 사업 기회를 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한 바가 있는데 이제는 그 사회 문제로부터 주로 나타나는 그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회적 기업가들의 활동이 경영학에서 나타나는 그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덧붙여서 단순히 경제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임팩트를 함께 만드는 모습에 우리는 주목했던 바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사회적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그 일반 영리 기업들도 이 경제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제 구두선이 아니라 경영의 시스템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큰 담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이게 사회공헌으로 굉장히 좁게 해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업의 실천에 있어서나 또 학술적인 논의에서도 훨씬 더 깊은 논의가 있었는데 점점 발전되면서 우리가 경제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함께 공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기업의 본업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서 하자는 마이클 포터 교수의 CSV 논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됐고요. 지금은 정말 ESG라는 이런 화두를 비롯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가치 경영에 대한 논의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임팩트 경영이라는 표현인데요. 오랫동안 이 사회혁신을 주창했던 기업들의 관심은 조직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체들이 경제적 성과를 추구함과 동시에 임팩트 성과를 추구하는 경영 방식, 또 사회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중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러한 임팩트가 기업 경영의 대원칙이자 의사결정의 핵심 기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거의 비슷하게 21세기 들어와서 특히 구체적으로 ESG는 2005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재무가치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 제가 얘기한 주로 사회적 가치라는 표현하고 맞닿아 있겠는데요. ESG 이슈를 고려해서 기업 전체의 가치를 제고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ESG는 사실 가장 왼쪽에 있는 전통적인 그 재무 투자,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사회적 가치만 중시하고 경제 가치는 생각하지 않는 자선, 요 사이에 있는 책임 투자, 지속 가능 투자, 그다음에 임팩트 투자 이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그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는 임팩트 투자 이전에 지금 자본 시장에서는 그 좌측에서 두 번째에 있는 책임 투자, 즉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를테면 뭐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무기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거티브 스크리닝 하는 데에 주력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사회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 투자나 임팩트 투자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ESG 투자에 대해서 공시 기준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활동이 있는데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고민해 왔던 임팩트 투자자들은 그 지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리스와 같은 측정 라이브러리를 이미 만든 바가 있고요. 유엔에서 국가 보고서 기준으로 채택한 IMP 같은 이런 리포팅 시스템도 상당히 전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우리 한국에 잘 맞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리포트 기준들을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은 임팩트 투자를 주로 하는 한 벤처 캐피탈의 그 고도화 사이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임팩트의 정의에 UN SDG라든가 진과 토닉과 같은 곳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적절한 투자 회사들을 이제 뽑고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투자한 이후에 그 사람들의 임팩트 경영을 어떤 KPI로 우리가 계속해서 평가하고 듀디리전스 할 것인지, 이런 스텝 2를 거쳐서 스텝 3에서는 소위 임팩트 매니지먼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파트너로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도화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가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파타고니아 같은 곳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유명해진 이런 광고, Don't buy this jacket이라고 하는 이런 광고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4R입니다.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reduce, 그다음에 다시 수선해서 쓰는 repair,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단순히 한 기업뿐만 아니라 이 밸류 체인 전체를 변화시켜서 가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치 경영에 대한 이런 요구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이걸 조직의 전략, 가버넌스,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조직이 계속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머티리얼 테스트라고 하는 중요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크게 이해관계자별로 어떤 것들을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는 Y축과 기업 내부에서 사업의 성공에 따라서 중요도를 밝힌 X축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략의 관점은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업 영역을 택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갖출 것인가를 중심으로 놓고, 이에 따라 조직의 정책과 전략 KPI를 정하는 방식으로 해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또 ESG를 생각했을 때 단순히 이 내용을 전략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는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회사는 우리의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이런 펀더멘털한 밸류, 그리고 우리의 기본 원칙이 분명하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것이죠. 즉 이게 아무리 돈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채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실제 기업의 현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서 단순히 doing good, 선한 경영 정도가 아니라 이걸 자기의 핵심 역량으로 바꿔서 doing well을 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든가 코스코라든가 유명한 홀푸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철학이 있는 경영, 가치에 기반한 전략을 펼쳐왔고 그것을 자기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로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 기업은 여기 토양으로 나와 있는 이런 대지, 우리 사회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뿌리를 받고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성장, 지속 가능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DNA,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트렁크, 이 몸통이 자라기 위해서는 더블 바텀 라인, 경제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로 열리는 경영 성과, 열매를 점검하는 데는 ESG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잘 맺지 못하는 것은 잘라버리고 열린 것은 더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가지치게 해주는 이런 좋은 수단으로 ESG가 활용될 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재구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 논의를 위한 대장정에 이렇게 단초를 던지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다른 토론자들과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동국대학교 이준서 교수님께서 우려사안 발생 기업의 ESG 보험 효과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의 이준서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학술 논문 위주로 실증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학술 논문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큰 주제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방향 모색인데요. 본 논문은 이제 투자자 혹은 이제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그 ESG
대한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뭐 그렇듯이 그 발표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그 핵심 내용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발표할 주제가 우려사안 발생 기업의 ESG 보험 효과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 해설부터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controversy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환경 오염이나 산업재해, 분식회계 배임 횡령, 불공정 거래 등 예상하지 못한 반 ESG 사건으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 ESG 활동이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 항공사의 뭐 회항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유업사의 뭐 대리점 갑질 사건이라든가, 이런 그 예상하지 못한 그 기업의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정적 ESG 사건을 저희들이 우려 사안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효과라고 하는 것은 insurance-like effect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평판이 좋은 기업, 예를 들어서 ESG 활동을 잘하는 기업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그 악재로 인한 기업 가치의 훼손분이 조금 이제 상쇄되는 좀 부정적 효과분이 좀 축소되는 그런 현상을 보험 효과, insurance-like effec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미리 대비를 해서 보험료라는 걸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어떻게 보면 ESG 활동으로 이제 간주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얼마나 보험 효과가 있느냐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행태재무학상, 저는 이제 재무 쪽 전공하고 있는 교수고요. 그래서 행태재무학상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긍정적 사건에 비해서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반응이 훨씬 빠르고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한 기업의 잘한 것에 대한 칭찬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투자자들은 못한 것에 대한 blame, 책망이 훨씬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 사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고자 했고요. 최근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ESG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그 컨트로버시, 우려 사안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그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MSCI나 리피니티브 그리고 모닝스타에서도 이런 컨트로버시 이슈를 ESG 평가하는 등급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는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ESG 우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본 논문에서 이제 주로 보고자 하는 그리고 우려 사안 발생했을 경우에 그 ESG 등급과의 결합 효과, 즉 이전에 ESG 등급이 좋은 기업들이 우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려 사안으로 인해 하락하는 기업 가치 하락폭이 조금 상쇄가 되느냐, 보험 효과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보험 효과가 시연되는 그런 기업들의 특성,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래서 뭐 소유 구조라든가 인지도, 평판도 또는 인지도라고 하겠죠. 그리고 뭐 기업 규모, 수익성, 업종 등을 그룹핑을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바니스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강건성 검증을 해서 뭐 랜덤 이펙트도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 간의 내생성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 뭐 예를 들어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를 사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ESG 스코어도 1년 연 단위가 아니고 3년을 묶어서 본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 강건성 검증 테스트도 했습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CSR이 아니라 ESG의 보험 효과를 검증을 했다는 점입니다. CSR에 대한 검증 효과, 보험 효과는 뭐 일부 논문에서 검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재무 쪽에서는 CSR과 ESG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R은 앞에 그래서 김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하고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호혜성에 대한 것을 측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ESG는 투자보다 이제 투자자 포커스가 되는 것이고 재무적 지표가 아닌 비재무적 지표. 그래서 이제 투자 측면에서 보면
CSR과 ESG는 조금 상이한 개념이고 보다 ESG가 CSR에 비해서는 보다 개량화되고 보다 실질적이고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해서 재무 쪽에서는 CSR 쪽보다는 ESG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CSR이 아닌 이제 ESG의 보험 효과를 검증을 해봤다는 점이 가장 큰 공헌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헌점으로는 여기 이제 컨트로버시 사건을 도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가 있어서 뭐 SF4라는 그런 데이터 벤더가 있어서 각 기업들의 그런 그 우려 사안, 컨트로버시에 대한 기사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런 데이터 벤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한 2천만 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연관규칙 분석을 통해서 이제 키워드를 선정을 했고요. 이 26개 키워드를 선정을 했고 그 키워드를 대상으로 해서 26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해서 컨트로버시에 대한 기사를 다 빼내고 그 전체 기사 중에 그런 컨트로버시 관련된 기사의 비율을 저희들이 컨트로버시의 대용치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방법을 활용해서 컨트로버시 사건을 도출했다는 점이 이제 두 번째 공헌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업 특성을 분석을 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보험 효과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느냐를 살펴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는 뭐 ESG 등급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공시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의료 사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건 정도에서 추출을 해서 키워드 26개를 추출을 해서 26개에 해당되는 ESG 의료사안 기사 수가 23,837건, 한 130개 언론사에 대한 기사를 검색을 했습니다. 표본 기간은 2013년부터 18년까지 6개년이고요. 그래서 353개 기업의 1976개 기업 연도 표본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안 키워드 추출 절차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적시를 했는데 굉장히 복잡한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키워드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면에 있는 논란과 같이 이제 출연된 키워드 추출을 일단 하고 사회면에서 논란과 같이 출연한 키워드를 추출한 다음에 이제 중복되는 키워드는 제거를 하고 그리고 지지도나 신뢰도 등을 통한 연관규칙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를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최소한 마지막으로 26개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그 26개 키워드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기사 23,837건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최종 키워드는 보면 결국 이제 갑질이 가장 많은 26개 중에 가장 많은 기사 수를 나타냈습니다. 갑질, 비리, 뇌물 뭐 이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분류는 뭐 E냐, S냐, G냐에 대한 분류. 그다음 대분류는 그 모범 규칙에 의하면 이제 세부 부분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질 중에서도 G 중에서도 주주 관련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구 모형은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각 변수에 대한 정의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에서 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한 그 통합 이게 이제 ESG 통합 등급이 있고 ESE와 S와 G에 대한 각각 세부 등급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부 등급과 그다음에 통합 등급 그리고 세부 등급을 점수화해서 그거를 합친 그런 스코어들을 활용을 했고요. 기초 통계량 보시면 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내용인 ESG 그러니까 CI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CI가 여기서 얘기하는 컨트로버시고요. 그래서 컨트로버시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두 가지 토빈스 큐하고 마켓 북 밸류 레이쇼하고 두 개를 살펴봤고 제가 이제 빨간 그 마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에 발생한 제로 CI 제로가 단기에 발생한 컨트로버시고요. CI-1은 전기에 발생한 컨트로버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에 우려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토빈스 큐나 마켓북 레이쇼 즉 이제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마이너스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의 영향을 보이더라. 즉 우려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기업 가치는 하락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고 표고요. 그다음에 이 표가 어떻게 보면 본 논문의 이제 핵심 키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를
전기, 그리고 단기, 그리고 차기 세 기로 이제 구분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효과라고 하는 것은 ESG 전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ESG 전기의 ESG 등급이 좋은 기업들이 컨트로버시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 단기에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토빈스큐랑 북투 마켓 투북 레이시오랑 두 개를 살펴봤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CI 컨트로버시는 모든 패널에서 통계적으로 즉 컨트로버시가 발생하는 경우에 종속 변수는 토빈스큐라 마켓북 레이시오입니다. 다 음의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요. 근데 이제 결합 효과를 보면 CI와 ESG의 결합 효과를 보면 모든 테이블에서 양의 효과를 보입니다. 즉 CI로 인해서 하락한 기업 가치가 ESG 활동과의 결합 효과를 통해서 상쇄가 되더라. 즉 보험 효과가 발생을 하더라. 언제? 전기 ESG, 단기 ESG, 차기 ESG에 관계없이 즉 ESG의 보험 효과가 지속성을 보이더라라는 결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분해서 E와 S와 G를 구분을 해서 각 세부 항목별로도 구분을 해서 봐도 그 결합 효과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SG 보험 효과가 발생하는 기업들의 특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ESG 그룹을 ESG 스코어가 좋은 기업, 나쁜 기업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글로머릿은 이제 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기업 집단에 속해 있지 않는 기업들에 비해서 보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높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글링과 애널리스트 커버리지는 인지도 또는 평판도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검색 빈도가 높은 기업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커버리지가 높은 기업들에서 보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규모와 보험 효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뭐 B2C, B2B는 무차별하고, 그리고 제조업 쪽에서 서비스업 쪽보다는 제조업 쪽에서 더 많이 나타나다. 이건 조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비스 기업이 많은 서비스 기업이 산업 분류상 제조업으로 좀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 그건 조금 제한적으로나마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강건성 검증 결과 랜덤 이펙을 고려하던 아니면 그 내생성을 고려해서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를 활용을 하던 전부 다 보험 효과가 발생을 나타나더라, 시연을 하더라라는 얘기고요. 반면 이제 CSR하고의 보험 효과를 봤더니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이거는 근데 조금 표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CSR에 대한 스코어를 공식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데가 경실련에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좋은 기업들 수상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시상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기업들에 대한 것만 표본이 좀 바이어스가 있다 보니까 CSR에 관련돼서는 보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ESG 우려사항은 기업 가치에 예상했던 대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보험 효과는 전부 다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ESG의 보험 효과가 확실히 지속성도 나타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보험 효과의 시연 기업들의 특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집단에 소속돼 있는 기업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에서 보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더라. 강건성 검증 결과도 여러 방법론을 활용을 해도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그 이의는 없더라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지금 세션이 이해관계 자본주의 방향 모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주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 관계 모색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평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주주 투자자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자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ESG 활동 반드시 우리가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떠한 본의 아니게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컨트로버시 이슈가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도 이전에 ESG 활동을 열심히 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가 있다. 즉 기업 입장에서 ESG 활동을
활발히 열심히 해야 되는 하나의 동기를 제시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ESG나 이해관계적 자본주의 이런 얘기를 할 때 거대한 담론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저런 정말 과학적인 분석, 실정 분석 이런 결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브랜드 보험이라는 브랜드 인슈어런스라는 개념을 오늘 실정 분석으로 잘 보여주셔서 저는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발표해 주실 분은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님이신데요. 발표 주제는 소비자 의식 변화와 시장의 ESG 압력이 되겠습니다. 신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입니다. 소비자 의식 변화와 시장의 ESG 압력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경제는 지난 70년간 그런 혁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출 및 글로벌화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왔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내일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또 생산성 저하, 복지 부담 증대 등과 함께 향후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한국의 오늘을 살펴보면은 이런 양적 성장, 일변도의 경제 발전 정책, 또 무한 경쟁으로 대표되는 기업들의 이윤 추구, 극대화 전략 등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고 21세기 들어서면서 진정한 경제 발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예외가 아니고요. 최근에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라든가 또 샌더스가 이제 사회주의를 어떻게 보면 표방을 하는데 그런 대통령 선거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얻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또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5년 유엔의 SDGs가 발표되면서 또 이런 글로벌 사회 문제의 지속 가능한 해결 및 포용적 발전을 전 세계적인 아젠다로 또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가지고 이런 세계의 어떤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경제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균형 잡힌 추구는 21세기의 글로벌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순한 성장 그리고 혁신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포용적인 혁신과 같은 가치들이 향후 기업가들 또 우리 기업이 추구해야 될 어떤 경제 발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프레셔만은 아니고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 책임 투자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팩트 투자 규모 역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굉장히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또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SG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두 교수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SG가 굉장히 핫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인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임팩트 투자, SRI 투자, ESG 투자도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어떤 식으로 좀 균형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ESG가 가장 이런 SRI나 임팩트 투자에 비해서는 재무적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그런 관점이 많이 반영되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SG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또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 3.7경원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유럽이 ESG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도 빠르게 커지고는 있지만 글로벌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은 작은 규모인 것 같습니다. ESG 투자 유형 중에서 요새 가장 좀 핫한 것이 그린 본드, 그래서 환경 문제 또 특히 어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투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GSI에 의하면은 ESG 투자 방법론을 총 7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최근에는 임팩트 투자 방식 그리고 ESG 통합 전략 방식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통합 전략이란 이런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SG 요소에 초점을 두고 기업 가치 평가 단계에서 재무 분석
비재무적 분석을 같이 병행하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좀 전에 이준석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재무적 가치들이 이제 그런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점점 많이 실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G 평가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평가 기관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비재무적인 데이터, 정성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난립하고 있고 그 여러 기관들의 평가가 이렇게 좀 어떤 일관성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ESG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S&P 500의 기업 가치 중에서 무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5년 약 17%에서 2020년 90%로 비약적으로 상승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형 자산이 기업 가치에서 어떤 설명력이 커짐에 따라서 결국 무형 자산 이런 비재무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ESG 평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ESG 투자 성과가 또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도 또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ESG를 잘 관리하는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기업들의 그런 기업 가치가 또 올라가고 또 아까 이준석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안 좋은 사건이 터졌을 때 보험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런 ESG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오늘날 ESG가 또 이렇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업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다. 그리고 미래 현금은 어디서 오는가? 투자자들이 미래 현금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국 시장에서 오는 건데 시장에서는 결국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투자자들에게 ESG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요인은 이런 시장의 변화, 소비자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6년도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에서 그 당시 13에서 25세, 지금의 이제 20대 후반,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의 그런 사람들인데요. 소위 얘기하는 M세대죠. 밀레니얼 세대들. 물어봤는데 기업도 세상을 바꾼 데 참여해야 된다. 75%. 같은 조건이라면 사회적 가치를 지원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겠다가 10명 중에 9명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2006년도예요. 2020년도에는 지금은 더 이런 어떤 추세가 심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근본적인 소비자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Z세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81년부터 96년까지 출생자들을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 97년 이후 출생자들을 Z세대라고 부르는데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77억 인구가 있고 그중에 3분의 1이 M세대, 그리고 또 다른 3분의 1이 Z세대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0년 현재 전 세계 인구 3명 중에 2명은 MZ세대인 거고요. 2030년, 2040년에는 MZ세대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강력한 구매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Z세대가 역시 이런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고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이슈들은 요새 신문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020년도 여름에 세일즈포스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12,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국가가 나와 있는데, 뭐 호주,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뭐 그런 나라들, 여러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은 물론이고, 여기 보시면 뭐 한국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국, 아랍에미리트, 또 이제 뭐 아프리카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조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고객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이 어떤 분야에서 좀 더 발전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높은 응답을 얻은 것이 신뢰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환경 가치입니다. 그 다음이 서비스, 제품, 사회적 가치, 기술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5년 전, 10년 전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다면은 아마도 제품, 기술,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됐을 텐데요. 이제는 고객들이 신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가치가 제품이나 기술보다 더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가 제품과 기술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신뢰 측면에서는요,
이 베이비붐 세대와 Z세대가 특히 의심이 많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듯이 MZ세대는 책임의 기준을 더 높이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패턴은 이 보고서 전체를 봤을 때 BX세대, 베이비부머와 X세대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MZ세대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 BX와 MZ세대 사이에 어떤 좀 뭐랄까요, 다른 패턴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마 10년 전, 20년 전에 BX세대가 시장의 주축이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MZ세대가 시장의 주축이 됐을 때는 더 이상 괜찮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환경 같이 보시면요. 여기서도 그 우측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베이비 부모와 X세대가 같이 움직이고요. MZ세대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 도시락 같은 거 많이 시켜 먹는데요. 거기서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BX 세대들은 시켜 먹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MZ 세대들은 그것이 눈에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그리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BX 세대와 MZ 세대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요. 이런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어떤 식으로 추구하냐가 기업의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는 자신들의 힘이 기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이 상당히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되어 나갈 것이라는 어떤 좋은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ESG 리스크가 요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건은 사실은 제품의 어떤 퀄리티, 품질이라든가 가성비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과 대리점의 문제인 거지 소비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남양유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한 40년 정도 업계 1위를 차지했던 아주 최고의 품질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대리점 갑질 사건처럼 소비자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소비자들이 남양유업을 사지 않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제품의 품질 그리고 가성비만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좋은 사례가 남양유업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ESG가 또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찌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이 5년 연속으로 격감했었는데요. 매년 20% 감소가 됐는데 그럼 거의 뭐 망하기 직전인 건데요. 이 럭셔리 마켓에서는 뭐 에르메스나 샤넬처럼 정말 아주 최고의 럭셔리 제품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거보다 좀 싼 어떤 럭셔리 제품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찌는 그 중간에 껴가지고 좀 어중간한 포지셔닝이었던 거죠. 그런데 2015년에 턴어라운드를 합니다. 연평균 45%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내세운 두 가지 키워드가 하나는 모바일과 개성, MZ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가 사회적 가치입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45세부터 65세까지는 다 마이너스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그냥 포기한 겁니다. 구찌는. 그리고 18에서 35세 MZ 세대에 포커스를 가지면서 턴어라운드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매출이 연평균 45% 성장을 했는데 지금 그렇다는 거고 아마 10년 후, 20년 후에는 훨씬 더 구찌가 좋아질 것입니다. 소비자가 더 많아지면서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런 사회적 가치 기반으로 어떤 브랜딩을 하고 이걸 통해서 시장의 또 기회를 살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ESG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남양유업처럼. 그리고 ESG를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구나, 구찌처럼.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점점 더 이런 ESG 요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 결국 이것이 CSR이라든가 ESG라든가 그런 어떤 작은 어떤 담론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은 결국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어떤 아주 전통적인 논쟁에서 우리가 좀 관점을 크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관점은 기업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사용되는 어떤 도구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20세기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밀튼 프리드만이 1970년에 뉴욕타임즈의 기관 아티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저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주가 배당을 받아서 뭐 요트를 사든 아니면 빌 게이츠처럼 30조 원을 기부를 하든 그거는 주주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이기도 한 것이니까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리인인 전문 경영자가 CSR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심지어 이건 배임의 소지까지 있다. 따라서 CSR을 하면 안 된다.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 유업 같은 그런 케이스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가치가 더 이상 이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조명 욕구가 촉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사회의 기대에 대한 순응이라는 관점인데요. 전통적인 CSR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리맨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기업은 CSR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캐롤 같은 경우에 네 가지의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의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 일회성, 시혜성이 높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좀 규결되기가 쉽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의 기대라는 것이 계속 바뀐다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칭찬했던 CSR인데 20년 후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상당히 좀 부족했다, 미흡했다라고 오히려 욕을 하는 그런 CSR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한 이해관계자에게 좋은 것이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나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관점이 도구적, 전략적 CSR인데요. 마이클 포터, 크레머가 얘기했던 CSV와 관련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속 가능한 CSR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CSR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재무적 성과를 같이 보게 되면서 의사결정은 왜곡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업이 결국 돈 벌려고 CSR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다는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가 기업 시민 이야기인데요. 기업도 하나의 시민이다. 따라서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기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액티브 CSR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이 많은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팩트를 창출하는 능동적인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업 시민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떤 한계는 있을 수가 있는 게 기업이 그냥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시혜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은 그것을 그 과정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떤 지역사회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일방적인 그런 기업 시민 활동에 대한 어떤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주주익 극대화라는 기존의 관점은 CSR 하면 안 된다. 사회의 기대에 대한 순응은 이제 CSR을 무조건 해야 된다. 도구적 전략적 CSR은 스마트하게 CSR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 시민이라는 관점은 액티브하게 능동적 CSR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도구적 전략적 CSR과 기업 시민 이 관점들이 앞으로 우리가 ESG 시대에서 기업의 어떤 사회적 기대, 가치,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기업이 앞으로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임팩트를 창출하는 능동적 문제 해결자로 좀 그 위상을 세울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누구도 완벽한 기업 시민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기업에 굉장히 많은 또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벤져스 영화에서 본 것처럼 되게 다들 보면은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이 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러면서도 결국은 다 불완전하지만 잘 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각자의 역량을 잘 협력을 해서 해결을 한다면은 마치 사람들이 불완전한 어벤져스의 주인공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좋게 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수혜 대상을 배제하지 않는 그러면서 같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해주실 백태영 교수님의 토론과 그리고 발표자들 모두 앞으로 모시고 저희들이 토론과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태영 교수님 발표자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해주시고요. 시간은 자유롭게 쓰시되 한 7, 8분 정도 이내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예, 성균관대학교 백태영입니다. 오늘 세 분의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님의 발표를 직접 뵙고 또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세 분만큼 오래 고민하거나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요. 최근에 뭐 그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최근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열심히 배우고 또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초심자로서 좀 궁금한 점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좀 다른 분한테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이슈 중심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김재구 교수님 발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유사한 용어들 ESG 경영, 지속 가능 경영, 임팩트 경영, 사회가치 경영들을 말씀을 하셔서 과연 이런 것들이 뭐가 다르고 뭐가 유사하며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잘 정리가 안 돼서 그걸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특히 이런 용어에 대해서 낯서는 분들, 이 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실행을 하거나 또는 연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마 김재우 교수님이 가장 잘 정리해 주실 분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ESG 경영, 저는 뭐 관리회계 전공자인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뭐 원가나 관리 쪽에서 계속 다뤄왔긴 했는데요. 항상 이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용어를 저는 쓰겠습니다. 여러 용어 중에 이 지속 가능 경영 관련해서 그 큰 의문은 우리가 이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것을 결국 수단으로 볼 거냐, 목적으로 볼 거냐라는 그런 큰 차이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ESG 경영 투자의 관점에서 설명하신 부분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김재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궁극적으로 기업 전체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 결국 수단인 거죠. 그리고 이 수단적인 표현을 특히 느끼게 되는 것이 지속가능 경영 관련해서 리스크, 위험을 얘기할 때 보면 이거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예를 들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러는데 이윤 극대화 위험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 지속가능 경영 관련해서 ESG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여기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품질로 우리가 성공을 하겠다, 뭐 고객 만족으로 성공하겠다라는 것처럼 결국 궁극적으로는 ESG를 잘 신경을 쓰는 지속가능 경영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는 그런 수단적인 의미로 여전히 확장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그런 선언을 했지만 말은 추구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것이 과연 궁극적인 목적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슈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와 관련되는데 그리고 이 수단이냐 목적이냐 문제는 또 우리 마지막에 신현상 교수님이 네 가지 관점을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이 되는데 사실 네 가지 관점 중에 첫 번째는 완전히 무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셋 다 수단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결국 기업들이 이익 극대화나 흔히 말하는 주가 극대화와 동등한 수준으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복지를 위한 것을 목적으로 놓을 수준이냐라는 것은 사실 네 번째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는 거의 목적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연 목적 수준으로 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 이슈는 사실은 아까 또 우리 김재우 교수님이 사회적 기업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업은 그것을 목적으로 얘기한 기업들이죠. 예, 빵을 제공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사실 양분은 아니고 영리를 그 나쁜 것도 아니에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축과 또는 사회적 기업을 지향한 쪽에 어떤 그 연속선상에 어디에 위치하는 거냐는 기업의 선택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를 목적 수준 높일 거냐. 사실 더블이나 트리플 버튼라인 얘기해도 과연 이게 목적 수준을 갖느냐 하는 건 좀 알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목적으로 올라간 순간 또 하나의 근본적인 어떤 고민이 생기는 거죠. 과연 어디다 우선순위를 둘 거냐. 특히 ESG가 다 비재무적이고 비계량한데 도대체 가중치나 우선순위나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건 지속가능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물론 조합 점수를 몇몇 기관이 내지만 그건 어떤 자의적인 가중치지 이거 관점에 어떤 철학의 차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목적으로 놓는 순간 우리는 또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두 번째 이준석 교수님의 그 발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회계적으로서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종속 번수로 마켓북이나 토빈큐를 썼거든요. 근데 둘 다 어차피 그거는 주가 나누기 장부가예요. 결국 종속적인 재무적 가치, 주가라는 재무적 가치에 ESG가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을 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단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목적 수준으로서 하기는 어렵죠. 물론 저도 고민하고 있지만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종속 변수가 있을 거냐. 그거는 사실 학계에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현상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연령이나 세대 간의 어떤 이 소비자의 의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신 점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수단으로 보든 목적으로 보든 특히 수단을 볼 때도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나 또는 타겟하는 어떤 소비자의 특성이 다를 텐데 과연 소비자 특성별로 그것이 뭐 젠더, 성별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세대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어떤 종류의 서비스냐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세분화된 소비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어떤 의식의 현황 또는 변화를 잘 연구해 주시면 그것이 기업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또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반적인 제 코멘트였고요. 이게 두 번째 아까 이순호 교수님이 학술적인 논문을 발표하셔서 이 학술적인 코멘트도 어떻게 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예.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너무 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마도 이런 기회는 다음에도 계속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선 그 발표자들께 토론자가 이 질문일 수도 있고 코멘트일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코멘트에 대한 응답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1, 2분 이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백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 또 기업 현실 실무에 계신 분들도 이 질문을 많이 하셔요. 아마 그 얘기 나왔던 순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역시 이제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이제 크게 논의가 한번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사회 가치 경영,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도 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한 2015년 정도, 한 5년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임팩트라는 용어도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 2년 전부터 ESG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한때에 어떤 패션이나 패드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정도로 많은 용어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투자자 관점에 철저한 ESG의 내용은 단순히 규범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본시장의 요구 또 법제적인 강압 이런 것까지 합쳐서 되돌릴 수 없는 트렌드라는 걸 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용어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기업 실무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소견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치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철학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 기업의 목적, 미션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팩트라는 내용은 사실은 그런 사회적 가치에 집중을 했을 때 실제 그것을 수혜받는 혹은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아웃컴으로 실제로 자기가 받게 되는 실질적인 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임팩트라고 구체화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임팩트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 또 이를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우리의 경영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 혁신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런 논의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뜻이라고 봅니다. ESG는 바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저는 메소돌로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가치 추리라고 하는 밸류 추리라고 하는 건강한 나무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덧붙이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의 이유는 사람이 호흡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사람들 중에 맛있는 걸 먹기 위해 산다는 사람은 봤지만 숨쉬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은 못 만났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이윤이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기업이 살아가는 이유, 기업이 만들어진 그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충분 조건을 갖추는 게 바로 우리가 경영 전략에서도 얘기해왔던 미션이고 기업의 존재 이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회적 가치 ESG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 하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교수님들 짧은 코멘트 가능할까요? 예, 항상 뭐 시간에 항상 구애를 받아서 간단하게 저도 설명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내용 상당히 핵심을 찌르신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ESG에 대한 담론이 지금 초기 단계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수단일 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목적화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수단과 목적이 상호 순환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 ESG를 왜 하냐? 지속 가능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을 왜 하느냐? 그럼 그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ESG에 대한 활동이 점점 강조되고 증대됨에 따라서 이게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목적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종속 변수 그 마켓 레이시오나 토빈스 큐 같은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수단입니다. 수단이지만 결국에는 기업이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수단과 목적은 상호 순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종속 변수를 마켓 레이시오나 토빈스 큐 이외에 다른 그야말로 이제 지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 대리 변수에 대한 도출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차후에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현상 교수님. 예. 저 백태영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수단과 목적에 대한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CSR의 그 네 가지 관점 중에 뭐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한 CSV 같은 관점들이 이제 어떤 CSR을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을 기업이 도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must do CSR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컴플라이언스 하는 그런 CSR은 이제 목적으로서의 어떤 CSR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두 가지 다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단과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정체성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체성이라는 문제는 기업이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라는 또 두 가지 가치에 있어서 하나만 추구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둘 다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턴 프리드만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기업은 경제적 가치만 추구하면 되는 거고 경제적 가치만 추구해야 된다라는 어떤 관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컨센서스를 동의를 얻었던 그런 개념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만 추구한다는 것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이전 기업이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업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하이브리드 오르가니제이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앞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꽤 오래전이죠. 한 30년 전에 경영학 원론을 처음 들었을 때 기업의 목적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기업의 목적은 생존과 성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변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생존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글로벌 그 시대에서 그 무한 경쟁이 한동안 화두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남들 다 죽여도 내가 살면 된다라는 생존의 그런 방식인데요. 그것이 지금도 기업이 그렇게 어떤 무한 경쟁 방식의 생존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제는 함께 생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업과 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가 같이 번영하고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떤 성장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 기업만 성장하면 되는 건가? 우리의 주주들만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건가? 이제는 어떤 포용 성장에 대한 또 사회의 기대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우리가 기업의 목적을 단순히 생존과 성장이 아니라 어떤 지속 가능한 생존과 또 이제 포용적인 성장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태계 차원에서 같이 좀 더 다 같이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열띤 토론을 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는데 제가 발표자들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은 메모를 뭐 잔뜩 했거든요. 그만큼 이 주제는 정말 논의할 게 너무 많은 주제란 뜻인데 시간상 제가 생각했던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지금 문자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최소한 그 부분은 커버를 하려고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ESG 시대에 버금가는 핫 이슈가 있을까요? ESG만큼 핫한 이슈가 뭔가 있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인데 이건 답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영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건가요? 하는 질문인데 참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이걸 아마 코멘트 해주실 교수님이 있으시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좀 테크니컬한 질문이 있어서 이건 따로 발표자님께 그 질문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ESG 시대에 우리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는데 정부의 개입이 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매니지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기후 변화에 관한 건데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 중에 생각이 있으시면 정말 짧게 해주십시오. 네,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ESG 이외에 그만큼 중요한 화두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주제 우리 학예학술대의 주제하고도 마찬가지로 저는 역시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가장 필요한 기업가 정신도 ESG라는 이런 앞서의 주제 발제도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기업의 혁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화두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혁신의 늪을 빠져나와서 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외에 저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 이해관계자 시대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이게 새로운 블루오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일종의 렌즈를 어떤 렌즈를 끼고 사업 기회를 찾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 활용되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 일테면 뭐 젠더 이슈도 있겠지만, 일테면 최근에 에그텍, 푸드텍 같은 이런 뭐 식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는 정부가 규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촉진자로서의 역할로 예를 들어 ESG 이슈 같은 경우에 임팩트 투자 같은 것들이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정부가 효과적인 그랜트 보조금을 주고 그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도 기업의 혁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코멘트 없으신가요? 지금 시간이 정말 30초 안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1분. 괜찮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먼트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없으신 걸로 뭐 어떤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짧게. 예. 사실 그 정부 말씀이 나와서 저도 그 이슈로 한번 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수단과 목적을 얘기했지만 그 경계를 바꾸게 만드는 게 결국은 사회 분위기 또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소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소비자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이 바뀐 부분도 있지만 사실 환경이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상당수의 문제든 또 여러 가지 문제는 노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컸고 그거에 대한 압박을 사실 기업이 가장 크게 느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압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결국 이런 문제, 문제를 얘기한 것은 시장의 실패거든요. 우리가 자본주의가 원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돌아가고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수전 자본주의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을 드렸지만
정부도 제대로 이 역할을 못한 거죠. 결국 정부의 실패가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이 알아서 또 해야 된다는 의무를 요구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은 사실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 그거는 뭐 환경도 규제하면 당연히 그 기업에서는 수능을 하게 되잖아요. 노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의 문제라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사회 분위기, 정부를 포함한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 추가적으로는 결국 학계가 결국 연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경영학 교재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경영학 수업 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이거를 믿고 이 이해관계 자본주의를 정말 우리가 신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전파하는 역할을 지금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경영학회, 또 현 학회장님, 차기 학회장님, 또 차차기 학회장님 전부 그 연장선에서 학회 차원에서 굉장히 강한 노력들을 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기 학교에 있다 보면 경영학 교수든 돈밖에 모르는 교수라는 굉장히 그런 오해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좋은 사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효과적인 경영이지 그 이윤 중심의 정말 그 탐욕의 그런 경영을 가르치는 아니다라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저도 한 되어서 말씀만 정말 짧게 코멘트 하시죠. 예. 예, 그 정부 관련해서 잠깐만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 개입이라는 것이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규제일 테고, 탄소 배출권 배제라든가 이런 규제일 테고, 당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녹색 뉴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조항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최소한의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 제시, 그다음에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정부 개입은 필요하고, 그 최소한의 정부 개입 이후에 만들어진 시장에 대한 프레임에서의 역할은 저희 이제 비즈니스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의 이제 국민연금의 뭐 어떻게 보면 횡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지금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도 나름대로 이제 프레임을 갖고 ESG 투자에 대한 그런 논리적인 그런 패스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최소한의 개입은 필요하다. 그 이후의 일들은 저희 이제 경영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특히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한국경영학회 그리고 또 한국경영학회 산하에 있는 되게 많은 학회들이 있잖아요. 이 학회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관계자로서 우리 기업이 어떤 사회에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 어떤 기업이 정말 이상적인 기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또 노력을 한다면은 이것이 좀 더 민간 주도로 좀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기후 변화에 관한 것이었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답만 제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탄소 중립을 추진하다가 보면은 우리 기업의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 혹시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나 아니면은 그냥 가능한 한 그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전향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제 생각에는 ESG 중에 다른 분야가 아닌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저는 definitely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함수 관계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환경 분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충분한 기술적인 그 저변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전향적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어딘가에 글도 쓰기도 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추상적 개념 정의일 뿐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
주주지상주의를 부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균형 있는 가치 창출에 동의를 하는데 균형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경영이 경제적으로 최적 대안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산업계의 경험이나 학문적인 증거가 충분히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되고 이해관계자가 드라이버가 되는데 지속가능성과 ESG 성과를 요구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자신들은 책임과 희생을 감수할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가능할까 하는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영학하는 분들이 해결해야 될 장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 훌륭하신 네 분께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셨는데 정말 열정이 넘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 회장님들이 좀 힘을 쓰셔서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시청해 주신 학회 회원님들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